김민석 총리가 유시민 작가를 저격하게 된 내막. 너무 기이했는데 큰 실마리가 풀린 느낌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원래 대선 후보가 될 뻔했던 일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일화 대박입니다. 시사타파 TV에서 공개했는데 이래서 정보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왜 민주진영 어른인지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유시민이 본인이 대통령 만들었다라고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 그랬나요? 오만함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했고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2022년이나 2024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윤석열을 내가 한번 반문해 볼게요. 2022년에 윤석열이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잖아요. 저쪽은 우리 쪽은 그 당시에 이낙연이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선을 했어요. 근데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있었어요. 이낙연 세력들이 저쪽으로 튕겨나갈 게 예상이 되고 있었고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의 악마화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로 거의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늘 대안 방법이 우리는 유시민을 계속 언급을 했어요. 유시민 작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시민 작가의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큰 누나 유시춘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해드리면 고민을 좀 했었어요. 유시춘 선생님도 그렇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윤석열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이낙연은 떨어져 나가고 그때 유시민이 딱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이재명이 더 유능하다. 나보다 이재명이 더 유능하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2021년도에 어디서 만나요. 2021년도에 어디 경기도 공간에서 만났어요. 그 당시에 경기도 공간에서 소주를 한잔 마셨어요. 공간 근처에서 소주를 한잔 마셨는데 그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나 유시민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신다 그러면 이재명 지금 지사님은 이번에 대선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랬냐?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찌릿하는 저 문파 새끼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져 갖고 쟤네들은 우리가 날릴 수 있지만 유시민과 이재명이 붙으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와 이재명이 붙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낙연 대 이재명의 싸움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이재명을 밀 수가 있지만 유시민과 이재명의 싸움은 결국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들과 송가역의 싸움이 돼요. 그러면 이재명은 더 상처를 입어요. 유시민도 상처를 입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전에다 대고 저는 제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 되게 좋아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뭐 내가 이재명 대통령 욕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옆에 김용두 서 있고 그랬어요. 비서들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게 되면 더 악마화가 됩니다. 왜 그러면 선거는 붙게 되면 서로 지지자들이 싸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 되게 높게 평가했던 게 대통령이 연연하지 않으시더라고. 본인은 경기도지사 한 번 더 나갈 마음이 있다라고. 유시민 작가가 출마한다 그러면 자기는 경기도지사 나갈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유시민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말리려고 한 게 아니라 워낙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악마화시키는데 이 코어 지지층과 송가역이 붙으면 더 큰 싸움이 날까 하면 다음 기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없을까 봐 했는데 다행히 유시민 작가가 나보다 이재명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줬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낙연이 아니라 유시민이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쉽게 유시민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양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라고 그 얘기하는 거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죠? 갑자기 조이대가 여러분들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다음에 민주당이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저것들이 유죄를 때려버리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던 거 기억나세요? 무슨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2024년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 당시에 조이대가 파기환송을 해갖고 대선 전에 민주당이 후보는 등록을 했는데 저것들이 공직선거법을 유죄를 때려버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이거 보험이라도 유시민 등록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험이라도 유시민이 등록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나왔는데 단호하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부터 문조털레유 이렇게 하면서 문조털이 시작이었죠. 왜 시작됐냐? 이 공격은 언제 가장 심하게 시작되냐면 2022년 2022년에 시작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시기를. 왜 2022년에 갑자기 문조털이라고 하면서 이 공격이 본격적으로 되냐면 이 시작이 송가혁이 했어요. 송가혁이 왜 문조털이라는 공격을 처음에 시작하냐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에게 떠넘겼어요. 이제 까놓고 얘기할게요. 대선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0.73으로 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가면 이재명은 다음이 없었어요. 왜? 민주당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22년 대선 때 민주당은 그 이낙연계와 친문이 결합되어 있는 친노 친문이 최대 개파였어요. 최대 개파였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이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을 패배하면서 이재명에게 또 기회가 갈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 졌지만 민주당의 주류였어요. 친노 친문이 주류였기 때문에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다시 다음이라는, 그때는 문재인의 결정에 따르는 거였지, 이때는 이재명은 대선 패배와 함께 그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의 수순으로 갈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대선 끝나자마자 이제 문조털이라는 공격이 막 시작돼요. 문재인 악마화가 그때 처음 막 시작돼요. 왜? 문재인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졌어. 지금 생각이 들으면 그쵸? 문재인 너 때문에 졌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선 패의 책임이 이재명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패배는 본인이 부족해서 졌다. 본인도 책임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책임이 문재인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한 이제 일반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흔들렸어요,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분들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리운 마음이 있지, 그 당시에 워낙 저 송가혁들의 공격이 잔인했어요. 송가혁이 어떤 놈들이냐, 쟤네들은 극좌에 있던 경기 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파생됐던 그 민주당에 들어오지 않는 외곽 조직이었어요. 이 송가혁들이 왜 얘네들은 폭력과 조롱과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 굉장히 조롱 이런 것들에 능수능란한 자들이에요. SNS에서 싸움할 때 1배보다 더 센 화력을 지내요.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이 SNS상의 폭력적인 거는 1배를 능가하는, 그래서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했던 송가혁이었어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화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그 당시에 친문 세력들이 있었어요. 지금 다 얘기해 줄게. 친문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의식해서 바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으로 가요. 그때부터 문죄인. 그게 일베들만 썼던 언어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처음에 그 일베 국힘당 지지자들이한테 문죄인 뭐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윤석열이를 중앙지검 만들고 누가 검찰총장 시켰냐 막 그러면서 모든 책임이 이쪽으로 다 가요.
그때 거기에 조국 너 때문에 검찰 개혁도 괜히 실패해갖고 그 당시에 추미애 조국 니들이 윤석열을 띄워준 거 아니냐라면서 싸잡아서 같이 욕을 먹어요. 거기 뒤에는 김어준이라는 이쪽에 어떤 그 지지층을 리더하는 그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서 문조털이라고 하면서 막 비판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정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2022년 대선 패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가장 쉬운 상대가 윤석열이었습니다. 이 말 반박 못할 거예요. 2022년 대선에 홍준표가 나왔다 그러면 0.73이 아니라 더 크게 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당시에 쟤네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원망을 하면서 문재인을 악마화시켰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국힘당에서 가장 약한 후보가 윤석열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도 못 이겼다는 이재명의 책임 전가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송가혁들이 받아치면서 결국 결과론으로 문재인을 악마화시키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악마화의 시작을 사람들이 자꾸 연도를 잘 모르는데 2022년 대선 패배 직전부터 문재인 악마화가 시작되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문재인이 윤석열과 한패다. 그 노골적인 송가혁들의 SNS 공격, 폭력성, 조롱성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에게 묻고 거기에 조국, 거기에 김어준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정청래 그러면서 민주당에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전체적인 흐름. 아니 진짜 까놓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홍준표가 제일 위험했었어요. 홍준표나 오세훈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면 지금의 0.73의 패배보다 더 크게 저는 졌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워낙 저쪽이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송가혁들은 무조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 당시에 2022년만 해도 여러분들 민주당에는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 이 180석의 의석 중에 거의 150석 가까이가 친노 친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을 못하게 바로 여러분들 대통령의 패배의 책임을 그렇게 하고 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스탠스가 조금 이상했었죠. 원래 대선 패배를 하면 좀 소강 상태를 갔던가 해외를 갔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바로 당권에 도전했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당을 떠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을 잘 쓴 거예요. 이재명은 비주류였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까지는 이낙연이라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들이 이낙연 대신 이재명을 선택하면서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있었지만 또다시 본인애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좀 뭐라 그래야죠? 보통 대선 패배하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휴식 기간을 갖던가 그랬는데 이재명은 바로 당권을 도전한 게 뭐냐?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의 교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를 잡고 연임에 도전하고 그래서 2024년 공천 물갈이에 성공한 거죠. 이 모든 내용을 알았던 그 당시에 친낙계들은 이재명이 결국은 우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대선 도전을 위해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는 걸 알아서 바로 2022년 9월 21일 민주당의 당내 쿠데타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치의 이제 평론가들이나 여기 인사이트라고 하시죠.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그분들은 관계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속 시원히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눈치 볼 그것도 없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치 볼 게 없으니까 일반인의 언어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이나 우리 민주 진보 시민분들이 좀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전재수 시장 당선에 톡톡히 한몫을 하셨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는데 네. 그거 혹시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뭐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어떻게 된 아니요, 겁니까? 그 이재성 그때 그 후보였죠. 예. 후보랑 해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더라도 그 원팀의 메시지를 좀 내자라는 게 의견이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쇼츠를 기획할 때 사실은 재수 도와라까지는 이제 이재성 그 후보가 냈고, 아, 이제- 그 기획, 그 예. 저기 아이디어를요? 예, 예. 오, 그리고- 감이 있으시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재수행위 바로 갈게. 요거는 이제 예, 저의 이제 아이디어였던 음.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쇼츠가 왜 이슈가 됐냐면 지금 사안이랑도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때는 서울 경선이랑 경기도 경선이 사실 굉장히 지지자들끼리 과열이 됐었거든요. 네, 네. 예, 박주민 의원이랑 정원호 후보랑 그다음에 경기에는 한준호 의원이랑 그렇죠. 추미애 의원님 이렇게 경선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지지자들끼리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그 부산의 후보가 원팀으로 제스도하라 이렇게 된 게 그래 이거지 이렇게 그렇죠. 가야 되는 예, 맞습니다. 거지라고 해서 예, 초반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맞습니다. 지지자들도 우리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너무 박수 쳐줬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지방선거를 하는 건지 당내 저기 그거 선거를 하는 건지 희석이 되면서 저는 두 가지 선거를 치렀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까지 평가하냐면, 네. 시장에는 전재수 시장이 당선이 됐지만, 네. 정치적으로 가장 큰 승리자는 저는 이재성 후보라고 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자신의 이름과 임팩트를 남기기가 사실 정치권에서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음.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음. 기억했고 그게 분명히 정치적 자산이 돼서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저 오늘 예. 이렇게 나온 김에 우리 예. 인사드린 김에 한 가지 제가 오늘 박시영 TV 나가서도 다 얘기 못한 부분이 한 예, 가지가 예. 있는데 계속 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 예, 예. 하시죠. 어떤 얘기냐면 설마 우리 저널리스트를 폭파시키고 아니요, 가시는 건 아니죠? 예. 그 소위 말해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당 안에서 진영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쪽에 계신 새로운 그 이재명님을 대통령님을 좋아하시는 이쪽 세력에서 제가 어떤 기사인가 뭐 쇼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와 이념과 이런 거를 그 오래된 민주 진보 진영들이 그런 거를 내세우거나 민주당이 그렇게 가면 올드하다. 그래서 젊은 지지자들이나 20대 지지자들이 뭐 배척하고 싫어한다라는 그런 쇼츠나 뭐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장들 하죠. 네, 예.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가치와 이념과 철학이 없는 정당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지금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과, 실용주의만 그 중요하고 그냥 외연확장만 중요하다며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다 그 장관시키고 유명한 스타들 그 의원시키고 그다음에 기업인들 다 뭐 기재위 보내고 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되겠네요. 성과 위주면. 저는 그럼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고 정치가 뭔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치와 이념과 이거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저는 정치가 가야 되는 거고 정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거를 아예 부정하고 그 프레임을 씌워서 그거는 올드한 거야.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야. 새로운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뒷목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민주당이 추구해온 게 사실은 민주주의인데 네. 민주주의 올드하다고 버릴 겁니까? 민주주의 대체할 수 있는 그럼 정치가 개념이 뭐하러 있어요? 필요하고 예, 그럼 정당이 말도 안 뭐하러 되죠. 예, 예. 존재하겠어요. 그 올드하다는 거는 이미지고 어떤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뭐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그거는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받아들여서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예, 방법들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될 거지. 아, 올드 하니까 야 민주당 다 때려 그래서 부시고 제가 예, 이건 아니죠. 외연확장이라는 게 허구이진 않을까. 이 생각을 다른 프로그램 나가도 가끔 얘기를 했는데, 외연확장이라는 거 누가 안 하고 싶었겠으면 역대 정권도 통합이라는 걸로 그 외연확장을 대처하면서 노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옳은 철학이든 그른 철학이든 다 철학이나 이념이랑 다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떤 성과와 뭐 어떤 걸로 너 우리 편 해라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금방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우리 민주당과 우리 청와대와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는 그런 플랜을 세워봤나? 이명박근혜 때는 블랙리스트랑 젊은 애들, 이거 댓글 조작팀 원세훈이죠? 이거 활용해가지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극우화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대거 양성이 됐다면, 그럼 우리 민주진영 뭐 했는데, 그럼? 좋은 우리의 뜻과 어떤 거를 플랜을 가지고, 우리 정당은 이런 거야, 우리 가치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나쁘게 어떤 기술적인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해서 10년, 20년, 대한민국 축구 오늘 졌지만 그거랑 똑같아요. 아무 예.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다. 예. 네. 아무튼 그럼 민주당 관계자들 좀 뼈 아프게 저 받아들였으면 너무 좋겠고. 갑자기 너무 과열 아니요, 얘기한 것 아닙니다.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배우인데 네. 이게 이제 이상하게 네. 보수 쪽 사람들은 정치권에 발 담궈도 다시 또 연예인 생활을 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정치색이 묻으면 업계에서 약간 파묘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색이 좀 드러난 상황이고 많이 하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시죠. 배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동안. 네. 그러니까 어디 이게 주요 이렇게 뭐 캐스팅이 된다거나. 그죠?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솔직히 후회하지 않으세요? 12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저는 집안에 돈이 많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예. 제가 계엄을 통해서 조금 이슈가 되고,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조금 이슈가 됐잖아요. 오히려 저는 무명이었어요.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일을 하나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배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포지션대로 뭐 정치적인 색깔이 묻어도 일이 안 들어왔고, 그런 색깔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힘들게 배우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천천히 내 길 가면 되지라는 저의 그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신념과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제 생계와 일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그래서 유튜브도 만들어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공유도 하려고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일거리가 꼭 이제 정극이 아니더라도 네네. 이런저런 또 행사들도 많고 이 안에 네. 그런 쪽으로 저희 앞으로 이관훈 배우님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좀 많이 밀어주시는 걸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또 뭐 김어준이나 뭐 이런 큰 매체에서는 또 영화도 만들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 뭐 다큐면 또 뭐 내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이런저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이관훈 배우님 앞으로 좀 많이 저희가 밀어주는 걸로